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2022년 첫 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홍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김효은입니다. 해피 뉴 이어! 2022년이 진짜 왔네요. 그리고 2022년에 듣동라가 어쨌든 또 살아남았네요. 네. 아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구수해졌어요, 말투가? 그러게. 한 살 먹어가지고. 한 살 먹어가지고 약간 조금 올드해졌나 봐요. 그랬죠요? 네네. 오늘은 그래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주목할 만한 이슈나 화두를 우리 기자들이 정리해 와봤어요. 가볍게 준비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좀 또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이슈가 올해도 IPO 좀 큰 회사들의 IPO가 많이 예정되어 있어요. 궁금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두나무, 야놀자, 카카오엔터, 쓱닷컴, 카카오 모빌리티, 마켓컬리, 무신사, 소카 등등이 상장 예정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장 이번 달 18일에서 19일에 소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IPO라고 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반 투자자 청약 일정이 잡혀 있어요. 이 회사는 뭐냐면 LG화학이 이 전지 사업 파트를 물적 분할을 해서 설립한 회사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이라고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줄여서 전기차나 뭐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이런 데 쓰이는 2차 전지 뭐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요. 공모 금액은 10조 9,225억 원에서 최대 12조 7,500억 원으로 예상이 돼서 역대 최대 공모 금액 기록을 아마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희망 공모가가 한 주당 25만 7천 원에서 뭐 최대 30만 원으로 내놨는데 이 엔솔 같은 경우는 일반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을 균등 배정 방식으로 모집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전에는 돈을 많이 넣을수록 많은 주식이 배정이 됐는데 이 균등 배정 방식은 일정 물량을 참가 신청서를 낸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단위가 10주인데 한 예상 증거금 128만 8천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넣으면 그래도 한 주 이상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배터리 산업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올해 달라지는 정책들, 제도들도 조금 찾아봤는데요. 일단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지난해는 8,720원이었는데 5%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올해 4월부터 가스요금이랑 전기요금이 오를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올리는 게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올리기로 드디어 결정이 났거든요. 네. 한전은 4월이랑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5.6%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가스공사는 내년 5월, 7월, 10월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요금을 올릴 예정이에요. 전부 올리는 일정이 대선 후인 4월 이후죠. 이게 사실 이런 요금들을 올리면 체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을 다음 정권에 넘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기재부랑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1분기에 전기가스 요금을 동결한 게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 내년 1분기에 다른 물가 상승 요인이 집중될 것 같아서 그게 겨울철에 이제 에너지 수요도 많고 한데 국민들 부담이 커지지 않게 하려고 시기를 좀 분산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보고 있는 이슈가 금리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은행 가보신 분들은 금리 오르는 거 체감하실 거예요. 새로 적금 드셔도 좀 체감하셨을 수도 있고 대출 이자가 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금리 인상이 이미 우리는 시작이 됐고 미국도 굉장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언제 금리 인상이 유력하냐라고 하면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아마 3월 FOMC 때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FOMC가 열렸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경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할 때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기준금리 올릴 수도 있어요 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 회의에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 이런 거를 이제 점도표라고 점 찍는 걸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올해 3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좀 내다봤습니다. 만약에 3번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한 0.75에서 1.0% 요 밴드 정도로 금리가 올리게 되는 셈이에요. 금리 인상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전부터 계속 나오긴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임박했다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요즘은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맞아요. 네, 암호화폐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맞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은 체감이 될 수도 있고 원달러 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오늘 이틀째 1,2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미국이 이렇게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 그러니까요. 거냐. 한국은행의 선택도 또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은행은 당장 이번 달 14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좀 있어요. 그 미국 기준금리보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조금 높게 가져가야지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연준이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하면 0.75에서 1.0%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올리면 1.25%니까 요 정도 갭으로 두면 좀 안정적이다. 시장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1월에 좀 올리고 이제 천천히 좀 페이스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얘기를 가져왔어요. 사실 뭐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도 미국이랑 중국이 워낙 큰 G2다 맞아요. 보니까 그쵸. 저희가 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중국 경제가 요즘 좀 조마조마한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 성장률이 역대급으로 좀 낮아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2020년 이때는 이제 어쩔 수 불가피하게 2.2%였고요. 이때를 제외하면 경제 성장률이 6%를 밑도는 게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6%라는 게 중국 경제 성장률에선 되게 의미 있는 어떤 마지노선이거든요. 1990년도 사실은 천안문 사태 때문에 중국이 가장 혼란했던 해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6% 밑으로 내려온 성장률이 굉장히 중국에게는 좀 충격적인 전망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발 위기입니다. 헝다그룹이 부채가 360조 원에 달하고 사실상 파산을 선언한 상태거든요. 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부동산 기업들이 줄 파산이 이어지면서 중국 GDP의 30%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지방 정부가 세입의 대부분을 부동산 관련 매출에 의존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고 부동산 업체에 파는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각 지방 정부도 재정 타격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로 중국 경제가 조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또 놓쳐서 오늘 말씀 못 드린 경제 일정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읽고 기억하고 적어놨다가 그때 맞춰서 또 방송으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2년은 정치의 해라고 할 수 아, 있습니다. 그럼요. 정말 맞아요. 큰 이벤트들이 맞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정치 국제에 2022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2022년 전 세계는 매달 선거 중을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정치 국제 분야에서는 2022년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선거예요라고 말하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뭐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같은 중요한 선거들이 열리더라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14개 국가가 총선과 대선을 치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3월에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이 일정을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린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둘 다 비리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선두를 다투고 있다라고 이제 한 줄 요약을 했더라고요. 이제 2달 안 남았는데 뭐 정치권 상황은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혼란하다. 지지율도 계속 요동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있는 두 기자들과 함께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4월에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2017년 대선에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벌써 이제 임기가 끝나가서 올해 4월에 대통령 선거가 다시 열립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그때 이제 기존 좌우파 큰 정당들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대선에는 기존의 큰 정당들이 이제 설욕을 나서야 되기 때문에 어떤 후보를 내세우고 어떤 정책을 내세울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력한 후보는 뭐 마크롱 대통령 당연히 있고 2017년에 마크롱 대통령이 선거에 나왔을 때 경쟁 후보였던 마린 르펜 여성인데요. 국민연합 대표가 있고요. 에릭 제모르 구구평론가가 있습니다. 공화당 사상 첫 여성 대선 후보인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 프랑스 주지사도 경쟁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여성 후보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프랑스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심인 상황입니다. 마크롱이 재선 성공하면 그런 네. 얘기도 막 있던데요. 작년에 메르켈 총리가
르션이가 이제 은퇴하면서 네. 사실상 유럽의 최고 지도자 역할을 마크롱이 이어받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선거도 좀 흥미롭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5월에는 호주에서의 총선, 그리고 필리핀이랑 콜롬비아에서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그 1989년에 사망한 최장수 독재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그냥 그 아들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 정도로. 맞아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출마를 한 상황이고요. 콜롬비아의 경우는 우파 정권이 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미가 분위기가 굉장히 좌파 정권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핑크 타이드, 좌파 물결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요. 8월에 케냐 총선이 있고 9월에는 스웨덴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꼽은 키워드는 3년임을 앞둔 시진핑 수석을 꼽았는데요. 중국 사실상 뭐 황제 집권이다 이런 그러니까요. 표현도 쓰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미국이랑 중국 외교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중국의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미국의 중간선거인데요. 중국의 공산당 대회는 5년마다 열리는 거고 차기 지도부를 뽑는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올 가을에 열리는 공산당 대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올해 나이가 69세인데 원래 중국의 규범대로라면 67세까지만 하고 68세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물러나는 칠상팔하라고 부르는 규범이 있었대요. 네. 그런데 4년 전에 중국에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아예 없애는 개헌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3년임을 하게 될 거다라는 예상을 모두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시진핑 수석이 3년임을 하면서 마오쩌둥의 길로 들어서는 거 아닌가, 일당 통치가 아닌 1인 통치로 양상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직 당대회 일정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이다라는 게 잡히진 않았는데요. 예전에 권력 교체가 있었던 2002년이나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11월 8일에 열렸더라고요. 근데 올해 11월 8일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그날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에 중국이랑 미국의 권력 관계가 어떤 변수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경제나 정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모두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제잖아요. 근데 딱 절반인 임기 2년 차에 중간 선거를 하거든요. 이때는 뭐 상하원이랑 공직자, 주지사 이런 걸 뽑는 선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성적표를 받는 중간 평가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율이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맞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데 이제 공화당이 상원이나 하원 둘 중에 하나라도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국정 운영에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좀 예의 주목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을 상반기 이후 하반기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랑 중국의 당대회가 굉장히 큰 이슈일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한국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진다거나 한국의 입장을 요구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안보 전문가들이 뭐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올해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